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어제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을 복구하는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정부 24가 서비스를 먼저 임시로 다시 시작했고 지자체에서 쓰는 전산망도 재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일종의 재난으로 보는 만큼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구하는 데 하루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먹통이 됐던 인터넷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 시스템을 먼저 되살렸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포함해 인터넷으로 뗄 수 있던 증명서 발급에 일단 숨통이 트였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도 뒤늦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센터와 민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어떤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주말의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이 적은 만큼 이용자가 많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정 시스템 장애를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대규모 통신 장애를 겪었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카카오가 대책을 내놨고 정부는 핵심 기능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산망 복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는 동시에 공공부문 전산망과 데이터 관리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처럼 행정 전산망 복구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워싱턴에서 조기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까지 복구를 마쳐 월요일부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제가 저희 행안부의 디지털 정부 실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고요. 이어서 차관으로도 보고를 받았고 바로 즉시 현장에 내려가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이 이제 일요일인데요. 내일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에는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전산망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게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산망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업무 처리를 못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핵심은 손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행정 전산망 마비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부동산 업무처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확정일자 일단 빨리 받아야 제가 은행 가서 또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열려 있는 걸까?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명은 물론 그 문제 때문에 객관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실제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이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빗썸이 서버 관리와 용량 확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걸 인정했고 장애 당시 일부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의 코인을 거래할 수 없어 정신적 피해를 본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근 있었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례에선 1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 6명이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6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 이번 사태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증명서 미발급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전산망 마비로 실제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본 시민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련 서류를 모아두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라도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소송을 거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때 카카오는 2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상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행정 전산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정확한 피해 범위 특정도 어려워 보상금 지급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인 에이펙 정상회의에 2박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10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태 지역 경제 성장을 논의하는 최대 협력체인 에이펙 무대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협력과 기후위기 극복 같은 경제 연대 방안은 물론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 공조도 요청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올해 7번째 정상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동반 일정을 소화한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처음 참석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중국과는 여전한 거리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다자외교 무대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정상은 별도 회동으로 3국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석 달 만에 대면 회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AI, 청정에너지 등에서 3국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3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일 정상은 특히 밀착했습니다. 올해 7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스타트업 간담회와 스탠퍼드대 좌담회 등 사흘 연속 얼굴을 마주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빅데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또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교종을 함께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ユン大統領とは今年だけで7回も会談をしています。文字通り新記録です。 반면 기대를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6년 만에 미국을 찾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이어 열린 미중, 일중 회담과 비교해 한중 관계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던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와 대한민국 역할을 강조했고 애플과 GM 등 글로벌 기업과 연쇄 접견에 한국 투자 약속 등을 받아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2박 4일간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오늘 하루 국내 현안을 점검합니다.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을 찾는데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뒤 프랑스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 강행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주목도 높은 정책 이슈를 여당에 내어준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는 이른바 쌍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에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두 법안은 지난 4월 야당 공조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달 22일 이후엔 자동 상정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대통령 처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을 연일 규탄하면서 특검 당위성을 설파하는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검찰이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 재추진과 함께 연이은 대여 공세로 정기국회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을 흔들려고 쌍특검을 띄운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승리의 지혜에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경우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 거부권이란 카드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사안에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은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 그러니까 스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에 쌍특검까지 맞물리면서 연말정국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번 주에 만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측은 오는 21일 이 의원 지역구가 속한 대전을 방문해 이 의원으로부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고 혁신위원과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혁신위 측이 먼저 요청해 만남이 성사됐다며 장소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만남에서 향후 행보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론을 띄우며 부동산 개발 이슈를 선점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이슈 선점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여야 모두 상대의 정책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고금리로 은행권이 걷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자며 민주당이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에 대해 일부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여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횡재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야당의 강한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횡재세는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중과세 논란 등 여러 문제점에도 야당이 은행이 손쉽게 돈 번다는 비판 여론의 편승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도 은행권의 과도한 초과이익의 심각성을 느끼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독과점 구조 타파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인데 여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의 부정적인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메가시티론을 띄웠던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며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통해 가지고 좀 더 강제성도 부여하고 또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곧 후속 법안이 나온다. 이거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 법안이. 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안 논의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대신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의 연내 추진을 주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일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 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선거 때마다 민생과 경제를 내세우며 벌어지는 삿바 싸움이 이번엔 얼마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주가 변동 요인을 덜겠다는 건데 야당은 즉각 부자 감세,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상장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이면 큰손들이 서둘러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엔 하루 동안 1조 5천억 원어치 개인 순매도가 나왔고 2021년에는 무려 3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로 한 차례 주식시장을 달군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려다가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맹공을 퍼붓자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조건으로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부분입니다. 그랬던 게 1년 만에 다시 수면에 오르자 민주당은 당장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입니다.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사안이라 정부 단독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연말 예산 정국 코앞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완화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고 특히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12월 27일입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로 연말 주가 방어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세수 결손에 구멍이 더해지는 데다 글로벌 표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논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에 정부가 품목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평가 속에 국제유가와 환율 등 변수까지 많아서 물가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 달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가파른 오름세에 정부는 빵과 우유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 28개를 정해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면은 우리의 민생 자체가 생활이 더욱 팍팍해집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에 범부처가 나서서 최선을. 이 같은 안간힘에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08년부터 사실은 52개 품목을 정해놓고 밀착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밀착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들이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물가가 좀 낮게 상승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거둘 수가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말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유가는 최근 70달러대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중동 불안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전 세계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가 하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갈수록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돌발적인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불안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죠. 변동성이 큰 유가에 더해 원달러 환율도 변수입니다. 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뛰면서 수입 물가는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산적한 대외 변수 탓에 정부의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두고는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달에 비해 0%에 그치고 지난해 동기 대비 3.2%로 둔화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o again, a positive report in terms of potentially making the pause in the Fed rate rises come a little bit sooner, but not conclusive. 이제 관심은 연준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7월까지 두 차례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는 공격적인 인하로 내년 연말에는 2.5에서 2.7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 2분기 침체에 진입한다면 2025년 초에는 1.2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2025년 말 기준금리는 2.375%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미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The FOMC is committed to achieving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We are not confident that we've achieved such a stance. We know that ongoing progress toward our 2% goal is not assured.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의 2배인 4%인 상황이어서 연준이 생각보다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많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던 부동산 경매 시장이 최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에 내놓는 물건이 늘었는데 정작 낙찰되는 건 10건 가운데 4건에 불과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경매법원입니다. 입찰 봉투를 든 응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에서 20%씩 낮아져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7억에서 8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한 5억
중후반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경매 나와가지고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낙찰 받으려고요. 최근 대출이자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낙찰률은 저조합니다. 이곳 경매법원에 올라온 부동산 매각 물건은 모두 22건입니다. 이 가운데 유찰이 최소 한 번 이상 된 물건이 16건으로 전체 70%에 달합니다. 지난 2월 1억 4,400만 원이었던 이 다세대 주택은 7번의 유찰 끝에 최저가가 1,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초 감정가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 시장은 고금리 여파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0%로 10채 가운데 4채에 불과했습니다. 매물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0건을 넘어섰습니다. 7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지만 낙찰률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었던 특례 보금자리로 그 우대형 상품이 지난 9월에 종료가 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란 기대감에 매수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 것도 낙찰률이 저조한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경매 시장에서 한동안 약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지정한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이었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기념일을 맞았는데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잠잠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날을 북한은 올해부터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마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공업절 당일 북한 매체들은 별다른 기념일 관련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노동당 주간지 노동신문은 알찬 성과로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분발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다그쳤습니다. 미사일 공업절을 맞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북한은 실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2번이나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던 만큼 서두르지 않고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성공 가능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이 엔진을 사용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거란 예측도 나왔지만 이 역시 빗나갔습니다. 다만 북한이 무력 도발 대신 김주애 등장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통해 주애 띄우기에 나섰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기념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또 딸 김주애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북한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미사일 공업절에는 주의 등장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통 주요 행사 다음 날 보도를 하는 북한 매체 특성상 관련 보도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이날을 기점으로 주의 위상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 보낸 입장에서 중국이 북송 탈북민이 고문당할 우려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강제성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이 최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UN 인권기구에 답변을 보내왔다며 중국이 답변서에서 강제성환 금지 원칙의 적용에 대한 입장을 더 발전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수년간 UN 인권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북한의 고문 관행에 대한 혐의와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입 초기 신의 방패로 불렸지만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었던 이지스 구축함에 진짜 방패 기능을 하는 요격 미사일이 곧 구축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는데요. 다만 요격 고도가 짧아서 지상 방어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함대공 요격미사일 SM-6입니다. 요격고도 35km 안팎, 최대 사거리는 400여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가 판매 요청한 SM-6 미사일의 대외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물량의 도입 금액은 8,500억 원 이상, 미사일 한 기당 수십억 원 규모인데 도입 시기는 신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실전 배치되는 2025년 전후가 될 예정입니다. SM-6 미사일은 유사시 항공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요격 고도가 낮아 지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상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한다기보다는 함정 방어 또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패트리엇과 국산 M샘과 L샘 요격 미사일 등과 함께 해안 주변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세척도 개량하면 SM-6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해상 방어망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부 지역의 강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면서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향한 듯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영하 16.4도로 가장 낮았는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에 달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3.8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강한 바람이 추위의 기세를 더했습니다. 강풍경보가 내려졌던 제주 고산에는 초속 34.5m, 전남 흑산도에 초속 29.4m의 순간적인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에도 초속 13.2m의 바람이 부는 등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접근하는 가운데 동해상의 저기압이 버티고 있어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19일과 20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내륙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계속돼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초겨울 추위가 주기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서울이 영하 기온을 보였는데요. 추위도 잊은 채 곳곳에서 추억을 쌓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말 도심 표정을 김태원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가게 앞 진열대에 목도리부터 장갑, 귀마개까지 방한용품이 줄지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툼해진 옷차림에서도 성큼 다가온 추위가 느껴집니다. 서울 오니까 날씨가 생각보다 되게 추워서 지금 본가에서 패딩 꺼내가지고 처음 입었어요. 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한 어묵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몸 좀 데우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따뜻한 음식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영하권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궁궐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온 손님들에겐 겨울에 성큼 다가선 계절마저 색다른 체험입니다. We have the temperatures maybe like 40 degrees Celsius, and in here it's like 0 minus. So it's super different. We eat a lot of food and also we go shopping. Myeongdong, Gangnam. I think it's always been like a dream to me.
인기 온라인 게임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선 한바탕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곳 광장 한가운데엔 게임 캐릭터 대형 풍선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체험 부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좋아하는 캐릭터 의상으로 꾸미는 코스튬 플레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와봤습니다. 추워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롤이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동장군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은 추위도 잊은 채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부채 총액은 2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적자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건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은 올해 3분기 2021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24조 4,700억 원, 영업이익 1조 9,96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5차례 전기요금 조정과 올해 상반기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지만 빚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4조 628억 원, 전분기 대비 2조 7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자금을 차입해 운영자금으로 써왔지만 매일 내야 하는 이자만 1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으로 4분기에는 6천억 원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전 재무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을 인상한 상업용에 이어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5배라는 채권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금융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전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올리는 건 싫지만 어쩔 수 없으면 동의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유럽이나 근데 나가봐도 그런 데 비해서 터무니없이 싼 거는 사실이잖아요.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취약계층이나 좀 어렵지 않을까. 고물가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번 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고육지책으로 선택했지만 한전 정상화를 위한 추가 전기요금 인상안 마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최대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3만 원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외식업계 의견을 반영한 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개정 움직임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 식사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외식업 단체와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 3만 원 제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지면 한도는 당연히 올려야 하고 아예 철폐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음식업 3만 원은 이거는 좀 격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철폐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가스, 전기, 식자재 이런 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소득시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50% 문을 닫았습니다. 식사비 제한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을 한 끼에 3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맞춰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과 비리를 근절하자는 법 도입 취지와 국민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음식물 상한, 가액 상한이 20년이 지나다 보니 지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사회가 바뀐 상황을 이렇게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법 시행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음식값 한도 조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여건과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조금씩 우리가 좀 현실화를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권익위 안팎에서는 한도를 5만 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우려와 한 끼에 3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은 만큼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 원 올리는 안건을 냈다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 행여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봐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을 맞아서 해외에서 직접 물건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 직구 제도를 어겼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산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구매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물지 않았다가 세관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인천 세관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만 했었고 업체 측에서는 이제 강감호 소식이고. 중국 광군제에 이어 오는 24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지난 2020년 6,400만 건에서 지난해 9,600만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해외 직구 거래 건수가 9,000건이 이미 넘습니다.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 2020년 69건에서 지난해 192건, 600억 원 규모로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역시 규정을 모른 채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 이하여야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주류, 담배류, 농축수산물 등은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선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위조 상품은 수량 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니까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짝퉁을 의심되는 물품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 신고하시고 관세 등 납부해야 합니다. 또 구매 대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 해외 직구 통관 정보 조회 서비스나 고객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상공에 감시 드론을 띄우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다수의 인질이 석방되는 며칠 동안 군사작전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는 있지만 드론 운용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하마스의 드론 관련 요구가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미 공식적으로 거부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 지구로 납치해간 240여 명의 인질 석방을 위해서 카타르의 중재로 하마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란민들이 대피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유엔 학교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하마스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관리는 현재 시각 18일 AFP 통신에게 유엔이 운영하는 자발리아의 알파쿠르 학교에 오늘 새벽 공습이 있었다며 최소 5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피투성인 채로 먼지를 뒤집어 쓴 시신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알파쿠르 학교의 피폭 뒤의 모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도 실패했습니다. 스타쉽 우주선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7시 3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 우주 발사 시설인 스페이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습니다. 스타쉽은 발사 3분 뒤 2단 로켓이 분리되면서 90km 상공으로 치솟아 우주궤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 부스터가 발사 8분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두 번째 단계 데이터를 잃어버렸다며 부스터와 통신이 끊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표이사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빵 반죽 기계 아래에서 부품을 교체하다 몸이 끼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모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을 포함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점검과 안전 부분 총괄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대표에게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기계를 작동하면서 발생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피 묻은 빵이 아니라 피로 반죽한 빵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사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SBC 계열사인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허영인 SBC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샤니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본 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직업을 고를 때 적성보다는 얼마나 돈을 더 버는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도 안정성이 뛰어난 국가기관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조건, 우리 청소년들은 수입을 꼽았습니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어 적성과 흥미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13살에서 19살 청소년 가운데 35.7%가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성과 흥미가 30.6%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발전성과 장래성, 명예, 명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적성과 흥미가 38%로 1위였고 수입은 25%에 그쳤는데 뒤집힌 겁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히 좀 물적인 소득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직장도 안정성 있는 국가기관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13살에서 18살 청소년이 좋아하는 직장 종류 조사에서 대기업이 31.4%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기관은 19.2%로 2위를 차지했고 전문직과 공기업, 창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국가기관이 29.7%로 1위였고 대기업이 24%로 2위였는데 역시 뒤집혔습니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은 10년 사이 7.2% 늘었고 국가기관은 10.5%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다 최근 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이런 움직임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초겨울 추위, 오늘 낮부터 누그러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산간과 충청 남부지방은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서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2.1도, 대구가 2.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